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그러면 연출 연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한 다음에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연기 얘기는 많이 안 했네. 근데 저도 연기를 많이 안 썼어요. 네. 그러니까 거슬리는 게 당연히 하나도 없고 훌륭했는데 뭔가 할 말이 제가 뭔가 그거를 갖고 주석을 붙일 만한 연기가 아니었나 봐요. 저도 뭐 딱히 근데 안 좋은 거 얘기해도 되나? 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그건 아니지만 관객으로 봤을 때 저는 그 마르코가 네.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 정말 마음에 안 들었고 마르코라는 인물은 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궁금하다. 네. 네. 그리고 인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무기력한 사람 되게 싫어해요. 무기력해 연기를 보였어. 잘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마르코 무기력한가요? 무기력해 보였는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그 베니그노는 사실 자기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사랑을 끝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서는 미련 없이 떠나는데 이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그냥 항상 사람 떠내보내고 누군가의 예술 작품에 빌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하지를 않고 그 리디아마저도 그냥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 사실 엘니뇨 그 옛날 구남친이 다 찾아와서 네. 사고 당하기 전에 사실 우리 재결합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스포인데 각각 떠나는 사연이 베니그노는 알리샤를 임신시켜서 네. 그리고 마르코는 알고 보니까 너한테 할 말 있어라고 했던 게 뭐 프로포즈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헤어지려고 했던 거죠. 그죠. 뒤에서는 구남친을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거였고 그걸 알게 된 순간 마르코는 바로 리디아를 떠납니다.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당사자가 혼수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또 다시 한번 상처를 받고 요르단이었죠. 요르단으로 떠난 다음에 신문을 통해서 그 여자가 이제 죽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그냥 영화 내내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시도를 하나 한 게 있다면 그냥 인터뷰를 하러 간 거 정도가 아니었나. 결혼식장 간 것도 시도였나요? 한 발 늦은 사람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이거 인물 얘기긴 한데 배우가 한 거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제 자꾸 이 사람은 과거에 살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 과거 속에 있는 인물 같아요. 그리고 연기를 치면 근데 저는 또 마르코만 썼거든요. 왜 좋았다고? 다 좋았는데 저는 텅 빈 얼굴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고독과 상실 이렇게 썼는데 그 얼굴이 뭔가 그 무기력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상실감을 고통스러워하는 얼굴로 느껴졌어요. 맞아요. 은성 감독님 어떠셨어요? 연기? 저는 연기 정말 다 훌륭했다고 보고 저도 마르코의 저는 처음에 이 영화 봤었을 때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남성 캐릭터를 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해볼까? 우는 남자. 좋아합니다. 우는 남자.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남자들이 알아야 될 텐데 여자들은 우는 남자를 매일매일 우는 남자 말고요. 소리 내면 안 돼. 울보. 소리 내면 안 된대. 바닥에 주저앉아서 다리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저는 진짜 네. 마음이 너무 무너져요. 남자의 눈물 앞에서. 저는 눈물을 무기로 쓰는 남자도 봤어요. 진짜? 네. 와. 대단하지. 근데 영화에서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남자의 눈물? 영화에서 데미지 못 봤어. 데미지 제레미 맞아. 그때 아이언스가 강추했죠. 사랑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 완전 중년의 그 아저씨가
막 마음이 아파서 좀 가슴을 부여잡고 울어요. 소리 별로 안 내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사실 그 사랑이 되게 잘못된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아들의 약혼자를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든 걸 자기 걸 다 버리고 사랑 하나에만 이렇게 목매달아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송강호 배우님이, 송강호 선배님이 눈물 연기를 전 진짜 잘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이 눈물을 흘린 장면들이 시나리오에 있는 지문으로 예시가 돼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몰입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리는 눈물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마르코의 연기가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그 감정에 집중을 해 있는 느낌을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배우가. 근데 그게 배우가 그런 건지 아니면 캐릭터가 그 감정에 항상 빠져있는 무기력한 캐릭터여서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남자의 눈물이 영화에서 떠오르지가 않네요. 분명히 있을 텐데. 드라마는 있죠, 유명한. 어떤 게 있죠? 배용주. 안 봤어. 겨울영.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대요. 남자의 눈물. 면사막. 네,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걸 부드럽게. 처음 봤다고. 네, 일본 여자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다음에 테마로 하나 갖고 와도 괜찮은 것 남자의 같아요. 눈물? 남자의 눈물. 우는 남자. 우는 남자란 영화 있는데 있죠, 있죠. 안 봐가지고 나도 안 진짜도 봤어요. 봤어요. 근데 안 보려고요. 보고 싶지 않아. 그 눈물 얘기하니까 네. 이 그녀에게 만들 때 영감을 받은 게 있대요. 그게 인터뷰 내용을 그냥 제가 전문을 읽을게요. 자신의 4번째 영감은 다음과 같다. 아름다움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한 건 장콕토였을 거다. 그것은 미인을 지칭한 듯하다. 하지만 나는 예기치 못한 비범한 아름다움의 순간이 있는 상황은 우리를 울게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의 눈물은 쾌락보다는 고통과 관련이 있으며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자리를 채우는 눈물이다. 라고 자기가 이제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를 쓰면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전 되게 와닿았던 게 자신이 그 눈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어떤 고통을 보고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고통을 느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아무도 이해 안 돼요. 잘 이해 못했어요, 사실. 좀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당연히 그렇지 않나. 어디가 좀 은선 씨한테 좀 그게 와닿았을까? 저도 사실 마르코처럼 눈물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눈물을 되게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한번 울어봐 하면은 정말 1분 안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 워낙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이제 감정이 계속 눈물로 표현이 많이 되니까 놀림거리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없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눈물을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이렇게 흘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조성진 연재 갔다 왔잖아요. 네, 콘서트 다녀오셨어요. 네, 최근에 그 눈물이 조성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오케스트라 협연을 같이 하는데 피아노 건반을 처음에 탁 누르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5초도 안 돼가지고 제가 눈물이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 음악이 아름다워서일까? 첫 번째는 그러겠지만 일단은 그 사람한테 되게 빠졌던 것 같거든요.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연습과 고뇌와 고독과 이런 게 있었을까. 근데 그거를 자신의 감정을 이 자리에서 다 그냥 쏟아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너무 느껴지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마르코도 그 어떤 공연을 보거나 연주를 보거나 보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런 맥락도 있지 않을까? 이 예술가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지금 태도로 지금 이 예술을 대하고 있는지를 느껴지면은 이 예술가의 어떤 고통과 고독과 고뇌 같은 게 느껴져서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닐까? 그럼 뱀 죽이고서는 왜 울었을까요?
뱀. 두 번째 죽였을 때? 뱀을 두 번 죽이나요? 그쵸. 옛날에 죽였기 때문에 우니까. 네. 그때는 영화상으로는 그 사람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죠. 영화상으로는. 네, 아직 잊지 못한 거죠. 네. 눈물 얘기 좀 해볼까? 예린 씨는 어때요? 최근에는 은성 감독님은 그 콘서트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네. 혹시 영화를 보거나 뭐 좀 그런 영화 울린 영화? 예린 씨를 울린 영화? 많죠. 최근이나 뭐 지금 기억에 나는 거? 영화요? 작품? 예술 작품? 아니면은 상황도 괜찮고요. 상황? H.O.T 콘서트 가서 오열을 모두 콘서트구나. 나도 콘서트 한번 가야겠네. 저도 네 그런 거 영화나 공연 보면서 잘 눈물 흘리는 편이에요. 저 되게 있어 보이는 척 한번 해볼게요. 파바로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네, 파바로티 되게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주말에 집에 가서 언니랑 아빠랑 모여서 옛날에 파바로티 공연한 영상을 보다가 또 이렇게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근데 뭐 슬픈 오페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유명한 스리테너 있잖아요. 그분들이 갈라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세상에 안 계시잖아요. 그분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제가 제일 좋은 순간은 저도 똑같아요. 예술가의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특별히 저는 그 눈으로 보는데 그 예술가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전해질 때 그때 되게 감동을 받거든요. 네. 파바로티가 영상을 보신 거예요? 네. 노래하는 그 영상을 보고 항상 저는 약간 눈물이 좀 흘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되게 곤란한데 영화 촬영할 때 내가 막 울고 있으면 저한테 저도 눈물이 너무 많아서 그거 너무 그러니까 배우 입장으로는 너무 좋은 건데 저는 배우들 울면 꼭 따라 울어요? 꼭 울어요. 안 운 적이 없어.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감독이 배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맨날 자주 나오는 테마인데 배우를 사랑하는 감독 감독을 사랑하는 배우 맨날 이런 얘기. 근데 그때 이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뭔가 되게 둘만 공유된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다른 스태프들도 많이 울고 배우가 울면은 주변에서 많이 우는 장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들도 사실 연기하다가 상대 배우와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 되게 사적인 순간들 그런 기억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둘만 아는 게 있잖아요. 그 찰나에 거기 그 순간에 빠지는 거죠. 네. 저는 비슷하네요. 저도 계속 예술 작품을 보고 두 분이 우셨잖아요. 저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란 다큐멘터리를 최근에 온 게 이제 그거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어디서 울었냐면 그러니까 바르다는 할머니죠. 이제 굉장히 할머니신데 83세의 할머니가 젊은 남자 사진작가와 함께 이제 하나의 다큐멘터리 사진과 영화가 접목된 다큐를 찍고 있는 그거를 또 찍고 있는 거죠. 자기가 등장하고요. 근데 이 작업물들은 대상이 일반 사람들의 얼굴들을 찍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울었던 장면은 모두가 떠나간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한 여성만이 그 아버지 때부터 탄광촌이죠. 탄광촌에서 남아서 그 집을 지키고 있어요. 폐허가 된 정도의 집인데 근데 바르다가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그녀를 찍기로 결심을 하고 남자 사진 작가가 그녀를 찍어요. 근데 이제 사진이 전시되는 방식이 작은 사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건물이라던가 뭐 공장의 외벽이라던가 기차라던가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외벽에 아주 대형 사진을 통해서 그 작품을 전시를 해요. 근데 그녀의 얼굴을 찍고 이제 혼자 탄광촌에 남은 그녀의 얼굴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어디에다가 전시했냐면 유일하게 남은 그녀의 집의 벽면에 그거를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 집을 문을 열고 나와요. 나왔을 땐 보이지 않죠. 자기 집이니까. 그런데 나와서 걸어서 뒤를 돌았을 때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공간에 유일한 집에 자신의 얼굴, 중년 여성인데
그게 벽면 가득히 담겨 있어요. 그때 그녀가 정말 강인한 여자거든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난 지킬 거예요. 이렇게 한 여자가 이제 손을 약간 좀 떨면서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려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안에는 그거 보고 막 울었어요. 초반부인데 맞아. 그러면서 그 영화 너무 좋았는데 이제 바르다는 83세예요. 네. 죽음에 가까이 가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바르다라는 사람과 예술이라는 것과 그 뭔가 지키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얼굴 막 이 모든 게 그 저한테 너무 감동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네. 저희는 모두 예술을 통해서 우는 사람들인가요? 마르코잖아. 그게 저도 그 장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약간 그렇게 자신을 지켜왔던 그 신념을 가진 중년 여성이잖아요. 강인한. 그 사람에게 누구도 경외감을 표시하는 언어나 어떤 표현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바르다가 선사한 것은 이미지, 정말 큰 얼굴 이미지를 거기다가 딱 그녀만의 표식으로 새겨놓았을 때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또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말 이미지의 힘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건가 싶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 안에는 이제 존경도 들어있는 거고 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참. 근데 그게 진짜 이만한 사진이었으면 손바닥만한 사진이었으면 느낌이 안 들었을 텐데 집채만한 사진이니까 집을 그냥 그 얼굴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렇죠. 좋았어요 진짜. 네. 자 이제 꼭 끝나가고요. 또 우리 큰일 났네 또. 근데 눈물 약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들은 우는 거 항상 이제 눈물 연기랑 연결이 되니까. 그러네. 예린 씨는 그러니까 나 본인이 아닐 때도 울어야 되잖아. 우리 얘기도 해요. 시간 추가해. 아니, 그냥 항상 이제 우는 거, 눈물 얘기를 하면 그냥 캐주얼한 뭐 내 경험 얘기하다가도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눈물 연기가 그만큼 조금 부담이 많이 되는 연기인 거 확실해요. 근데 저는 예린 씨의 눈물을 본 적이 있어요. 언제요? 제 촬영 때. 촬영 때 눈물을 흘린다라는 지문이 없었거든요. 근데 울더라고요, 예린 씨가. 그랬어요? 네,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이냐면 울었어요? 울었죠. 근데 정말요? 못 봤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장면인데 혹시 기억이 나시려나? 그러니까 뭐지? 그 동생한테 이복 동생한테 상처받는 말을 듣고 혼자 거기 카페에 남겨져 있는데 그거를 창 너머로 찍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창 너머로 찍는 거라 이렇게 사이즈가 되게 크고 창 너머고 해서 울고 그냥 거기서 혼자 남겨져 있다가 아마 지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시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기억도 나고 제가 울었던 기억도 나는데 지문이 없었던 것도 몰랐고요. 그 지문이 있었다고 해도 맞아요. 사실 멀리서 찍는 거라서 그냥 뭐 흉내만 냈어도 되는 눈물이 나오는 건 한데, 아니니까. 그거를 진짜 보셨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거를 캐치하셨을지 몰랐어요. 진짜 알죠. 멀리 있으니까. 멀리서 봤죠. 그때 또 되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못 해가지고 그때 장면이 걸쳐 찍는 장면이었어요. 그죠? 게다가 단독 장면도 아니고 그 상처를 주고 나온 그 동생이 나와가지고 거리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앞에 있고 그 뒷면에 맞아요. 살짝 뒤로 돌아봤을 때 뒤에 혼자 남겨져 있는 거를 발견하고 지나간다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은 뒤에서 그냥 뒤에 있어주는 역할인데 거기서 그렇게 섬세한 연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되게 감동했죠. 진짜요? 네, 잘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그 장면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안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냥 걸치는 거면은 뭐 그냥 여기만 나와요 이러면은 그냥 뭐 웃고 있으면서 여기만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런 한순간 한 커트마다 다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거 느끼면은 되게 감동받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는 않은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아마 저도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때 그냥 좀 편할 때는 더 편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거나 불편한 현장에서는 그만큼 진짜 막 엄청나게 감정을 몰입을 해서 눈물을 짜게 만드는 게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정확히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현장이 편하거나 사람들이 편하거나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보통 노력하는 거에 한 70%만 쏟아부어도 감정에 풍부하게 젖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지도 계산하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 같아요. 그 눈물 장면들만 모아서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 속의 눈물 장면들 마치 시네마 천국의 키스 장면을 모음처럼 세상에 정말 많은 눈물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삶을 통해서보다는 그걸 예린 씨의 눈물을 은선 씨만 봐줬네요. 네. 감동. 훈훈합니다. 저 훈훈하게. 아니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고 하셨었어요. 은선 감독님이 2시간 빌릴까?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네, 뭐 좀 편하게 어차피 오늘 시간도 이르니까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 연기까지 했고요. 눈물 연기에 대해서 했어요. 마르코의 눈물 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인물로 가볼게요. 이제 정말 인물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베니그노 얘기를 해야겠죠? 네. 베니그노는 어떤 사람일까요? 되게 딸 같은 아들. 수다 약간 그 얘기를 자분자분 잘하죠. 리디아는 되게 아들 같은 딸이잖아요. 리디아. 그러네. 그러니까 리디아는 아버지도 투우사죠. 투우사는 아니고 투우사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약간 딸로 인해서 대리만족을 했던 인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리디아가 설명을 하기에 뭐 투우사까지는 되지 못하셨지만 어느 정도 단계까지가 있나 봐요. 투우사 되기 전에 거기까지만 갔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리디아 넘은 건가? 완전 넘고 그렇겠다. 단계가 있겠지. 네. 아마 바둑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부상을 당하신 줄 알았어요. 그 사진도 맞는 것 같은데. 그 사진에서 있죠. 네, 사진은 아버지가 팔 기부스하고 있는. 그러니까 투는 하셨지만 리디아급만큼 못 가셨을 수도 그런 있을 것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참 베니그노 재밌는 사람인데. 베니그노. 저는 외로운 사람. 고독하고 너무 고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제목을 다르게 지으면은 페드로 알모도바로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고독이겠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그 대사가 영화 속에 나와요. 그래요? 네. 어디서 나오지? 알리시아. 알리시아 아빠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때 상담 받을 때 왜 왔냐? 그럼 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냐 하니까 아마도 고독이겠죠라고 얘기하거든요. 보면은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다 고독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맞아요. 다 등장하잖아요. 저는 베니그노가 심지어 정말 고독한 사람인데 아이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것조차 인지를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사랑의 경험을 해봤다고 하면 거기서 오는 낙차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뭐 성숙해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슬프지만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인 거예요. 전 제일 슬펐던 게 서로 껴안는 걸 경험을 못 해봤다는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타인이 자신의 몸을 감싸주는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알리샤는 항상 누워 있었고 엄마도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감옥에 갔을 때 이제 마르코가 면회를 가니까 그 유리병 너머로 이제 손 키스를 한다거나 손을 대보는 닿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포옹에 대한 대화가 나와요. 정말 누구한테도 한 번도 껴안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고독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의 추한 면도 모르는, 그러니까 추한 면이라던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아름다운 거라기보다는 상호작용인데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이기심이나 좀 추한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경험 못 해본 사람, 인간의 추함도 결국 못 본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몰라서 더 고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4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봤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사랑을 알아갔던 것 같긴 해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됐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알리샤 처음 봤을 때 쫓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 지갑 떨어뜨려서 진짜 막 종종고름으로 막 되게 서툴고 이 사람 왜 이래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간호하면서의 그 베니뇨는 굉장히 사람이 다정하고 차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호의를 느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하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베니뇨가 같이 살던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 20년 동안 엄마랑 그냥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간호를 따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집안에서 돌보는 게 아닐까요? 엄마를 간호했다고 하던데, 돌봤다고. 그러면 감옥에 간 다음에 마르코가 그 집으로 가잖아요. 집주인. 네. 그러면은 그 엄마는 어디 간 거지? 엄마는 이제 중간에 돌아가신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그 정신과 갔었을 때 아니다. 갔을 때가 아니라 지갑 주워줬을 때 같이 이제 걸어가면서 대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베니그노가 엘리샤한테 엄마 죽었다고 얘기했었어요. 몇 달 전에 죽었다고. 그 시간차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멀리서 그 여자를 바라보던 시기가 꽤 길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창문에서 그녀가 무용하는 걸 보고 있을 때 아래에서 베니뇨 부르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맞아요. 언제까지 창가에 있을 거냐. 네. 그땐 살아 있었던 거고. 목소리로만 나온. 그죠. 진짜 홀홀단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괜찮고 좋은 사람으로 보였을지라도 또 수군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뒤에서 사람들끼리 뒤에서 뒷말을 하잖아요. 베니뇨에 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고 그 임신 사건이 있었을 때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그죠. 베니그노를 대하는 태도가 아직 밝혀지기도 전인데도 되게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함부로 대하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아까 여름애님 말이 정말 와닿았던 것 같아.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니면 내 어떤 모습들을 사람들이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계를 이렇게 상호적으로 맺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고독하고 그런 인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주변에 사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르코가 유일한 친구인데 살아있는 친구. 그러니까 알리샤 누워있으니까. 근데 그 같이 동료 로사인가요? 그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그거 좋아하잖아요. 맞아. 나 왜 그것도 캐치 못했지? 얘기하긴 하는데 자기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동료들끼리 얘기할 때 맞아요. 그게 약간 페드로 알모도바라 유머인데. 안 웃겨서 내가 기억이 못하시나 봐. 아니 웃기진 않아.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유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전 재밌어. 그러니까 이러거든요. 게이 얘기하니까 걔가 난 이런 얘기할 거면 빠지겠어 하고 로사가 나가니까 둘이서 남아가지고 베니그 널 좋아하나 보고 이러면은 하필이면 골라도 이러거든요. 저게 재밌어. 로사가 같이 간호하는 그 여자 간호하고 나중에 마르코가 전화했을 때 울면서 당신이 좀 찾아가 봐줘요 이렇게 말하는 동료 간호사. 근데 그는 조금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니그노한테. 어때요? 주변에 이런 사람 있다면? 베니그노? 리플리처럼 주변에 이런 사람이 우리 그때 사이좋게 옆에 두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마르코는 결국에는 알리샤가
살았다는 걸 말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살아있다. 베니그노한테? 좀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난 정말 어떻게 했었을까? 저는 말해줬으면 자살 안 했을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녀. 왜 말을 못 해줄 것 같아요? 충격받을까 봐? 아니요. 저는 마르코도 알리샤와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니그노의 일이기도 하지만 알리샤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리샤를 생각을 하면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알리샤를 생각해서 네,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알리샤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알리샤를 위하는 일이 베니그노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출소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죄인가요? 저도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전 어릴 때 봤었을 때는 완전 종신형인가? 아예 못 나오는 상황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유서에서도 내가 어차피 여기를 나가봤자 다른 감옥에밖에 못 갈 것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신형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제 변호사 이제 바꾼 다음에 저 가망 없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도 있으니까. 사실 중범죄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환자니까 식물인간 된 환자한테 근데 한 거니까. 보니까 그게 되게 암암리에 이송됐고 뭐 집주인도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들 병원에서도 되게 시시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 아버지도 그 베니뇨를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고 그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선처를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영화 안에서 좀 보이지 않으셨어요? 전 영화 보면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유리해질 것 같다라고 그 아버지가 말해줬다고 정신과 의사 그렇게 감정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정신과 의사 아버지는. 그러니까 베니그노랑 알리샤를 절대 만나게 해주고 싶진 않지만 결국엔 또 베니그노 때문에 깨어난 거잖아요. 그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깨어났어도 베니그노가 그 앞에 나타나는 거는 좀 가족이나 아니면 마르코의 입장에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베니뇨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네. 근데 베니그노가 거기서 약간 그러니까 너무 싫지 않은 거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만약에 알리샤를 위해서 너가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하면 막 싫어요. 막 이럴 인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전 또 그것도 모르겠는 게 이게 베니뇨의 좀 복합적인 행동 성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정신과 정신과 병원 찾아가는 것도 사실 되게 좀 도발적이고 불편한 네. 일이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방도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충동성이 있어요. 머리. 네. 그러니까 베니뇨한테는 좀 차분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정말 그런 충동적인 생각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또 다른 충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인 그런 면이 강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겪고 그러면서 교육이 되는 부분들이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지식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도가 아니고 난 진짜 사랑해서 한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요소가 있는? 네. 마르코랑 좀 더 깊은 관계를 친구로서 맺으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했었으면은 그래도 좀 몰라요. 달라지지 않았을까? 참 생각할 거리가 많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뭐 경험도 부족하고 굉장히 일방적인 인물이지만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알리샤가 살아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계속 샘솟는 그런 줄 게 남아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베니뇨는 왜 이렇게 마르코한테 굉장히 솔직했을까요? 뭐든지. 눈물 때문에? 눈물. 아, 처음 만났을 때의 더 기억이. 인상적이었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베니그노가 무용 선생님이 찾아와요. 네. 찾아와서 테라스에서 네. 대화 나누는 장면 기억하세요? 네네. 그 막 알리샤는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선베드에 이렇게 누워 있고 선생님이 막 알리샤한테 말했다가 베니그노한테 말했다가 좀 수다스러운 사람이죠. 뭐 그 사람이 채플린 딸이래요. 배우로는. 진짜요? 네, 찰리 채플린 딸인데 어쨌든 막 하다가 막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지? 그 땅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 그게 뭐지? 이러니까 베니그노가 도와주고 싶어서 뭐 꽃이요? 막 나무요? 막 이렇게 일반적인 답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거 말고 이러면서 영혼 막 이러면서 답답해하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베니그노는 예술을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확 이해하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알리샤를 동경하고 그 세계를 막 이해하고 싶어서 계속 그런 걸 공연을 보러 다니지만 마르코만큼 눈물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근데 마르코란 인물은 마치 자기가 그러니까 마르코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깊이 느끼고 있네 하면서 더 마음을 끌었을 것 같고 자기가 상상했을 때 알리샤란 인물은 무용을 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좀 더 마르코처럼 뭔가 알리샤가 있었다면 자기보단 더 이해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코를 다시 만났을 때 물론 상황도 똑같고 좀 더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다가 상상을 해보니까 피나바우시 처음 공연을 보고서는 포스터에 사인을 받아가잖아요. 네. 공연 끝나고 나오는 피나바우시를 기다렸다가 그쵸. 네. 알리시아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그쵸. 이 여자를 위해서 그쵸. 사인을 해달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막 빨리 쾌차하시기를 막 이런 거 써 있잖아. 그러면 그게 다 설명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설명이 되네요. 웃기다. 마르코는 어떤 인물인가요? 예린 씨 안 좋아하잖아요. 울보, 무기력. 맨날 울어, 진짜. 되게 감성적인데 반면에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근데 관계에 있어서는 좀 되게 이성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관계에 있어서는 이성적이다. 저는 마르코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랑 완벽하게 소통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엔젤라 과거의 연인과도 그랬고 지금 리디아랑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지나간 맞아. 그림자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 발짝 늦은 사람. 네. 결혼식 맨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 예대인에. 뭐하러 가요, 결혼식?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좋아 보이던데. 그래요? 네. 나는 거기서 그러잖아요. 나 여기 온 거 봐라. 나 덤덤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근데 나는 뭐하러 가냐는 거야 애초에.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 얜 여자친구는 모르겠는데 결혼을 했던 사람 같이 결혼을 했던 사람이 또 결혼을 하는 거면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얘 애인이면 안 가겠는데 뭔가 결혼을 했던 사람이면 가는 거 좋지 않나요? 저 그런 장면 되게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외국 영화에서 보면은 전 부인 막 전 남편들끼리 만나가지고 뭔가 하는 거 보면은 국내에서 참 어렵잖아요. 근데 초대를 했다면 괜찮은데 안 했는데 얼굴 초대한 얼굴이었어요. 얼굴이 초대한 얼굴. 하긴 이게 눈이 마주쳤다. 눈을 마주치면서 입장을 했으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엔젤라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이제 맞는 짝을 만났고 굳이 그 대사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두 사람은 완벽한 자신의 결정으로 결혼을 하기로 한 거 맞습니까? 물으니까 네 하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과거에서 벗어났죠. 엔젤라는 행복해요. 근데 여전히 마르코는 입으로는 덤덤하다 하지만 그 뒷자리에 이렇게 그림자로 앉아 있는. 잊은 거 아닐까? 마르코는 그때 잊은 그 기점으로 잊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했잖아. 그니까요. 뭐야 그게. 나 너랑 헤어지겠다라는 얘기를 기다리다 못한 거잖아요. 리디아가. 네.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엔젤라랑 헤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 남자들 다 수다쟁이에요. 다 그러네. 너무 수다 많이 떨죠. 마르코는 말 없을 것 같이 생겨가지고. 생긴 것만 그렇지 뭐.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따 끝나고 경기 끝나고 할 말이 있어. 너 얘기했잖아. 아니 너만 얘기했는데 그러잖아요. 맞아. 거기서. 아이고 참. 그러게. 또 다른 인물들? 그런 건 아닌. 다른 인물들을 보면은 이 영화가 어떤 고독이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잠깐 나온 인물들도 다 고독한 느낌이 들어요. 로사도 그렇고. 로사도 어쨌든 간에 베니뇨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거잖아요. 겉에 고독해 간호사, 보이고. 동료 간호사. 무용 선생님도 어딘가 모르게 좀 고독해요. 맞아요. 고독한 느낌이 있고 저는 그 리디아. 그 리디아가 투하고 나서 소가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짧게 소의 한 컷이 나오거든요. 눈이. 소도 고독해. 소 얼마나 고독해요. 아니, 자기가 죽이고 솔직히 싶겠어요. 말해 제일 불쌍한 건 소예요. 맞아. 자기가 죽이고 맞아. 싶었겠냐고요.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잠깐 나왔던 그 눈이. 근데 원래 소 눈이 좀 슬퍼요. 그 리디아도 되게 소눈 같지 않아요? 네. 눈이? 리디아가 자살을 한 거죠? 아니 아니지 그렇게 않아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저는 자살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너무 혼란스러워서 두 남자 사이에서? 아니요. 그건 그런 아니었고. 해석도 있을 수 있겠다. 우선 그 소가 그 우리에서 뛰쳐나올 때 그 펄럭이잖아요. 그거를 그 위로 이렇게 해요. 순간 그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에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그 투파이트 할 때 장면에 그 엘니뇨랑 사귈 당시죠. 그때랑 그 옆에 있던 그 아저씨 누구야? 네네. 매니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완전 나 죽여줍쇼라는 투로 이거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 투할 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삶에 대한 미련 없이 그냥 이런 걸 하는 사람의 느낌을 살짝 받았었어요. 저는 지금 오히려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 리디아랑 마르코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마르코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 사는 사람이라면 리디아는 현재를 사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그러니까 투어라는 직업이 글을 쓰는 직업은 어쨌든 뭔가 복원하는 과거의 것들부터 길어와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고 여행기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리디아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매번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걸 마주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이 투어를 하고 그리고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마르코랑 안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백허그를 하면서 이제 너의 마음을 말해보라고 하는데 여전히 마르코는 돌아보지 않고 물론 키스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진짜 막 되게 마르코가 리디아랑 같이 그 쿠쿠루쿠쿠 팔로마 공연 보는 장면 회상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복기를 하네요. 마르코는 어떤 지나간 것들.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 그거 복귀예요? 복기. 저는 꿈일 수도 있던 생각해서. 깨어났을 때 입맛 다시고 있는. 그거 꿈꾼 거죠. 그거 코미디네. 그거 코미디네. 무슨 전혀 나 조금도 안 나왔어. 그 코미디야? 자, 페드로 수도 있겠다.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코미디 찾기. 생각이 든 게 되게 정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수영하는 남자를 맞아요. 이렇게 길게 보여줄 필요가 있나? 저는 그 인상 깊은 장면으로 그거 갖고 왔는데. 근데 전 수영 장면 꼭 들어가야 돼요. 그거 궁금하다. 어떤 해석이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그거 뭐 이따가. 그러면 우리 이제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냥 그리고서는 쿠쿠루쿠 뭐 그거 할 때 그게 제일 아이 진짜 너무하네 사람이. 뭐가요? 에이 진짜. 아니 진짜 웃겨.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좀 사람들 거기 구경한 사람들 얼굴이 이게 쭉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그 다른 배우들 얼굴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줄리에타 그러네. 그 여자 나오지 않나? 그러네. 거기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다 모아놓은 네. 거래요. 그러네. 카메오로. 그런 장면이 귀향에도 있잖아요. 있어요. 네. 그 페넬로페 크루즈가 노래하는 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리디아가 그래서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이게 자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자살이라고 보면 이따 경기 끝나고 얘기할 거 있다라고 할 것도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그러니까 눈물은 흘리는데 눈을 되게 많이 가려놓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네. 눈물 흘린다든지. 리디아. 네. 맞아요. 강인한 모습만 이렇게 딱 내세우려는 그런데 사실 그 뒤에 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를 저는 그 뱀 사건을 통해서 약간 느낀 게 있어서 그러니까 500kg 넘는 소를 대항하는 사람이 요만 뭐 독사일 수도 있지만 뱀 있다고 집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완전 그 여자의 연약함이 보이면서 되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르코가 그렇게 뱀을 죽이면서 눈물을 흘릴 때 리디아에 대한 그것 때문에 흘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또 왜 자꾸 전 안젤라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꿈속에서 사는. 심지어 화면에 그 오른쪽에 분할돼가지고 그 마르코가 상상 속의 걸 말풍선처럼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기까지 하잖아요. 그것도 코미디네. 그건 약간 웃겼는데. 네, 맞아. 웃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상적인 장면 대사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더 다른 또 너무 알리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나? 알리샤가 근데 계속 많이 누워 있어서 힌트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아름답다는 것밖엔. 근데 원래 무용을 했었고 다리를 다쳤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앉아가지고 무용하는 친구들 바라보는 얼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 얼굴에서 이게 연기이기도 하지만 실제 또 그 연기를 한 배우가 겪었을 어떤 아픔일 수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잘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약간 애지자처럼 예뻐하니까. 영화 안에서 배우의 외모가 주는 그러니까 배우 자체도 일종의 오브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알리샤는 대사 없이 어쨌든 끝까지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알리샤라는 그 존재감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 육체성이나 그 천사 같은 얼굴 그런 면에서 그 배우가 가진 비주얼적인 특징이 영화를 좀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영화의 무게를 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리샤를 보면. 포스터도 알리샤 얼굴 옆면 아니에요? 맞아요. 그녀에게 네. 우리나라 거. 자, 그러면 인상적인 장면 대사로 넘어가 볼까요? 저 여름애님의 가장 지금 궁금해요. 그 수영장은 맞아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을지. 꾸꾸루꾸꾸 팔로마? 네, 인상적인 장면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씬이 이 그녀에게 영화 전체에서 꿈꾼 것 같다고 하셨듯이 이렇게 일종의 꿈처럼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배우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그때 가수도 카에나투 벨로주라고 정말 거장을 모셔서 그 라이브를 찍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일단 여름밤에 그 집 마당에서 보컬 그리고 이제 클래식한 베이스 그리고 이렇게 악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쭉 둘러서 그 음악을 감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꾸꾸루꾸꾸 팔로마라는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있고요. 근데 그때 카메라가 쭉 돌면서 비추는 장면이 마르코죠. 근데 마르코는 또 울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울고 있는 마르코를 리디아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그 전체, 그 꿈 같은 전체의 장면의 시작을 바로 마르코 얼굴이나 리디아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남자가 그 베이스 둥둥하는 그 베이스에 맞춰서 푸른 수영장을 되게 원초적으로 수영하는 느낌. 그러니까 막 자유형 이런 게 아니라 스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잠수해서 쭉 물속을 쭉 수영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봤던 인물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누구지? 저 남자는 누구지? 근데 저런 얼굴을 몸을 가진 남자가 없었는데. 근데 얼굴을 딱 들었는데 처음 보는 남자 얼굴이고 그 얼굴은 바로 그 공연장을 보고 있죠. 근데 그런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맞아요. 그냥 전 전체적으로 맞아. 너무 아름다웠고 그게 수영 장면을 통해서 더 꿈 같은 순간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쭉 그 카메라가 돌 때 제가 두 번째 볼 때 뭘 봤냐면 그 한 여성이 여름이니까 튜브탑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거기 가슴 사이에 강아지 풀을 이렇게 꽂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밤의 사랑스러운 풍경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공연을 보고 있는지. 그런데 그 와중에 마르코는 울고 그리고 공연장을 벗어나서 담배를 피우고요. 그때 이제 다 대사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 장면이 좋았는데 드디어 리디아는 그를 따라와서 백허그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뱀을 죽이고 왜 울었던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마르코가 전에도 한 여자를 위해서 뱀을 죽인 적이 있었어. 그 여자도 당신처럼 뱀을 보고 무서워서 떨고만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러니까 리디아가 어떻게 하면 그녀를 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르코가 지금처럼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그때는 리디아가 죽은 상태인데 그리고 꿈에서 깨죠. 근데 그 전체 씬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네. 그래서 저는 인상적인 장면 대사로 골라왔어요. 맞아. 그 정말 노래 한 곡을 다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안에서. 참 좋은 거죠. 두 분은 어떤 장면 대사 골라오셨나요? 제가 할까요? 네.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애인이 줄었어요. 우성 영화. 우성 네, 영화. 그 우성 영화 장면 다. 특히 후반부. 거기선 터지셨나 본데? 그러니까 터지지 않았는데 너무 약간 이상했어요. 약간 너무 되게 야하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이게 뭐지? 되게 기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 특히나 사람이 그 자기가 애인한테 애인이야 부인이야 그 남기고 난 편지를 나중에 보는데 자기 키만 하잖아요. 글씨가. 네. 그 막 편지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것도 너무 웃기고 애인의 몸에서 거의 수영하다시피 하면서 막 젖가슴부터 시작해서 막 산 타고 내려오듯이 오는 것도 웃기고 마지막에 그 뭐라고 해야 돼? 몸속으로. 네, 몸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막 손도 넣어봤다가 막 고개를 넣어봤다가 나중에 팬티 벗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너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지? 라는 이런 생각? 약간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적절하게 없는 것 같아요. 기괴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기억에 남아요. 특별히 뭐 좋거나 싫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기억에 엄청 남아요. 네. 기억에 남는 장면이긴 하죠. 그리고 이게 사실 베니뇨가 알리시아를 그런 겁탈하는 그런 장면을 대신 또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네, 직접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힌트를 주는 그런 장면이라서 네, 그런 면에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감독이 다 연출한 무성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왜 무성 영화였을까요? 알리시아는 왜 무성 영화를 좋아했을까? 원래 알리시아는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사실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조용히 좀 잠 좀 자자. 그래서 깬 거 아닐까? 너무 시끄러워서 말을 못 하니까 가끔 눈 뜨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서. 네. 은성 감독님은 저는
그 마르코와 베니뉴의 면회 장면. 그 유리창 너머로 두고 있었던 그 장면인데 그 베니뉴한테 유일하게 감정을 교류하는 대상은 마르코잖아요. 엘리샤도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베니그노는 사랑을 하면은 좀 그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처음엔 그게 알리샤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마르코처럼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가 쓴 책을 읽고 그와 함께 여행을 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맞아. 나서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때 이 면회실 장면이 어떻게 연출이 됐냐면 얼굴이 이렇게 겹쳐요. 서로 이렇게 비추는데 마르코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베니그노의 얼굴을 비추면 듣고 있지만 그 비치는 얼굴에서 이제 입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뭐 마르코 듣고 있는 마르코 할 때 말하는 베니그노의 얼굴이 이렇게 겹치면서 마치 두 사람이 진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울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때 마지막 면회 때 안고 싶다고 하잖아요. 베니뇨가 그때 마르코가 살짝 눈물이 고이거든요. 맞아. 네, 그때 마르코의 눈물은 조금 다른 게 그동안은 어떤 음악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기억을 보거나 자기의 생각에 좀 빠져있을 때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자기가 생각에. 근데 그때는 베니그노가 안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어떤 저는 아름다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혹은 이런 사랑을 느꼈다라는 것 여러 가지 감정을 어쨌든 간에 마르코가 느꼈고 그때에 이제 눈물을 흘릴 때 서로 이제 손키스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저는 그때 마르코가 사랑에 대해서 자신을 좀 되돌아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니그노의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사랑에 좀 감흥을 하게 돼서 그때는 흘린 눈물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도 그 장면 좋았어요. 아까 안는다는 그것 너무 슬펐고 안아보고 싶다고. 연기도 좋았어요. 근데 그때 이러잖아 또 베니뇨가 안고 싶다고 하고 사람들이 물어본다. 우리 애인이냐고 맞아. 당신이 근데 기분 나쁠까봐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다고. 물론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니까 마르코가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해주죠. 둘이 좋아한 거예요? 둘이 좋아한 거죠. 근데 그게 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감정에 서로 교류를 한 유일한 두 사람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마르코도 사실 두 여자보다 변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마르코를 좀 변화시킨 인물, 베니그노도 맞아. 베니그노를 변화시킨 인물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건 있잖아요. 밤마다 너 생각했다. 그러니까 약간 흠칫하면서 왜 하필 밤이야? 이러니까 내가 그땐 책을 읽거든.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결국에 두 사람 그런 설정도 있잖아요. 마르코가 베니그노의 집에 살게 되는 것도 있고 그가 마르코도 베니뇨가 했던 것처럼 베니뇨처럼 창가에 서서 엘리샤를 바라보게 되고 그 침대에서 자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하는 베니뇨처럼 마르코도 어쨌든 베니그노처럼 되는 과정이 영화에서 보이게 됐던 것 같고 그런 점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베니뇨가 사랑했던 여자를 만나. 그 둘이 좀 끝에 얘기해 볼까요? 맨 끝 장면 어떠셨어요? 이제 공연장에서 재회는 아니고 우연히 만나는 건데 살아난 알리샤와 마르코 사랑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암시가 너무 충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본능적으로 끌렸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냥 기억에 자기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기억? 그러게 알리샤가 확실히 더 호감을 많이 보이고 있죠. 마지막.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좀 상실과 아픔에 대해서 알리샤는 많이 느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울고 있는 누군가를 봤을 때
자신이 느꼈던 상실이 좀 떠오르실 수도 있고 관심이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에 베니그노가 했던 말을 무의식 안에 기억을 해두고 있었다면 공연장에서 우는 남자라는 부분이 그녀에게 중요하게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흔적으로. 근데 저도 공연장에서 우는 남자를 보면 눈길이 갈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웃어요 나중에. 처음으로 해볼줄 아니 뭔가 되게 행복하게 웃더라고요. 그러면 연결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린 씨? 렌 씨는 뭐 갖고 오셨어요? 네. 저는 먹을 거예요. 새로운 뉴 아이템. 지금 창밖 영화를 들으시는 분들 근처에 있는 편점으로 가셔서 믹스커피와 에이스 크래커를 사서 찍어 드시길 진짜 바랍니다. 나랑 똑같은 그거네.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네, 그거예요. 간호사들이 수다 떨 때 그렇게 계속 쿠키를 이제 우유인지 커피인지에게 찍어서 먹잖아요. 그리고 베니그노도 그 근무 끝난 다음에 샌드위치인가요? 그 잘라서 우유에 이렇게 찍어 먹고 있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는 지금 에이스가 없어요. 에이스 믹스커피는 쌓였는데 에이스 크래커가 없어서 이따 가는 길에 하나 사갈까 하고 있어요. 저도 영화 안에서 외국 영화에서 그런 장면 나오면 왜 이렇게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땡기죠? 평소에 그렇게 안 먹잖아요. 네. 외국에선 그렇게 많이 먹죠. 적셔가지고. 그럼 오레오 쿠키. 예전엔 그 축축해지는 느낌이 되게 싫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좋더라고요. 단짠단짠의 조화도 괜찮고. 단짠단짠이죠. 쿠키류들이 찍어 먹기 좋은가 봐요. 외국 쿠키류. 두꺼운 쿠키류들. 더 부드러워지면서 또 새로운 식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그거 보면서 이랬거든요. 엄마랑 같이 봤다고 했잖아요. 쟤네도 찍어 먹어? 그랬거든요. 그게 그리고 되게 일상적인 재밌다.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상적인가? 보편적인 건가? 외국에서는? 그런 거 되게 특이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막 약간 그런 디테일이라고 또 생각이 드니까 일상적인 모습이 살짝살짝 보여지는 그런 게 또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로 할까 봐요. 네. 저는 영화고요. 그 피나 바우시의 다큐멘터리를 추천드립니다. 피나이고요. 2009년 작품이고 지금 저희 계속 얘기했지만 맨 앞장면 그리고 맨 끝장면을 피나의 공연으로 열고 닫잖아요. 네. 끝장면도 피나였어요? 끝장면도 피나고요. 이 중에 이제 처음은 그 고독한 눈 감은 여자들에 대한 거는 카페 밀러라는 작품이고 맨 마지막은 피나가 포르투갈이라는 도시 시리즈 중에 포르투갈에서 영감을 받은 마주르카 포고라는 작품이래요. 근데 이제 톤이 다르죠. 카페 밀러는 진짜 고독해 보이고 맨 끝에는 굉장히 생명력, 자연, 사랑 이런 테마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공연인데 이 피나라는 다큐를 보시면 카페 밀러를 훨씬 더 길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무용에 관심 눈길이 갔다 하시면 피나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 피나가 나왔던 거 아세요? 카페 밀러에 처음에 카페 밀러의 작은 사람의 피나인데 이 영화를 위해서 공연을 해줬대요. 이미 되게 나이가 들었었잖아요, 피나가. 근데 이제 우정이겠죠. 이 감독을 위해서 그 공연을 해준 거고 또 제가 그 다큐에서 인상 깊었던 건 그 여자 무용수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연기를 하는데 피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순간 내가 그 감정을 잃어버렸었다. 그 좋은 감정이 다 어디 갔지? 하고 했는데 눈을 감았을 때 앞을 볼 때랑 아래를 볼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이를 다시 발견했을 때 나는 새롭게 영감이 떠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재밌게 봤어요. 좋아해요? 은서 씨도? 같이 걷다가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좋죠. 저희 엄마 따라했잖아요. 저 따라했잖아요. 은서 씨도 맞아. 그래서 엄마하고 그걸 보고 그녀에게를 보고 다음날 피나도 같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진짜 창밖 영화를 하니까 딴 얘기인데 주변에서 저희 방송 듣고 영화 봤다는 사람이 많아요. 제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거든요. 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서로의 연결 컨텐츠를 보셨는지 막 이런 얘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두 분한테 또 혼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연결 컨텐츠를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이거는 또 나중에 뭐 사담으로 이 방송 끝나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선택한 연결 컨텐츠는 전 영화예요. 저는 좀 사랑이라는 주제로 떠올렸을 때 모두에게 좀 이해될 만한 사랑은 아니지만 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어떤 다양한 형태로 사랑이라는 게 사람들의 감정에서 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만한 영화로 준비했고요. 오피르 나울 그라이저 감독의 네? 또 케이크 메이커라는 케이크 메이커 네, 영화예요. 이스라엘 감독의 영화이고요. 제빵 산 거예요? 네, 파티셰가 나와요. 이 영화의 이스라엘 영화. 네, 와. 이 영화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독일을 오가면서 촬영한 영화인데요.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독일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파티셰 토마스가 자신의 고객인 이스라엘 사람 오렌과 사랑하는 사이인데요. 이 두 사람은 남성이에요. 그리고 오렌은 이스라엘의 아내와 아들이 있는 유부남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오렌이 사고로 죽고 토마스는 자신의 일상을 독일에서의 일상을 정리하고 무작정 오렌이 살았던 이스라엘로 떠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때 토마스의 행동이 좀 특이해요. 오렌의 흔적을 찾아서 그가 다녔던 수영장에 가고 그가 살았던 집을 막 훔쳐보고요. 심지어 혼자 남겨진 오렌 아내의 카페에 찾아가는 그런 행동들을 막 벌여요. 그러면서 오렌의 아내와 아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막 형성을 해요. 그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처럼 돼보려고 하는 면에서 좀 베니그노가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에서도 또 마르코와 알리샤가 떠오르는 것 같아서 좀 이건 끼워 맞추기였던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흥미롭다. 네, 흥미롭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아니면은 좀 복잡한 관계지만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좀 사랑과 고독이라는 주제의 영화로 저는 추천해 드릴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독 이름 벌써 까먹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피르 나울 그라이저. 케이크 메이커. 네, 제목을 외웠어요. 제빵상. 이 얘기 들으니까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에서 마르코가 그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자기는 이런 아픔, 이런 고통까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누워 있었던 침대에 눕지를 못해서 소파에서 자다가 결국 침대를 팔아버렸다. 네. 그런 뭐 비슷한 그런 거 있어요? 이별의 아픔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이별의 아픔 때문에. 이별 아픔 때문에 난 집에 며칠도 못 들어간 거잖아요. 리디아는 그 집에. 저는 그 사람이 사는 동네랑 활동하는 그 지역을 우연히 마주친 척을 하려고 며칠을 배회한 적은 있어요. 근데 안 만나지더라고요. 저는 그 좀 안 돌아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되게 과거에 대한 생각을 물론 하지만 저는 음악도 가사가 너무 후회하는 내용이면 안 좋아해요. 이렇게 발라드, 한국 발라드 후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들으면 공감 가는 게 아니라 있을 때 잘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 당연히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었겠지만 또 저는 현재에 집중하는 편이라서 뭐가 있었을까? 고통을 지우기. 은선 씨 있어요? 저도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분명히 다들 있을 텐데. 뭐 있었을 텐데. 아니, 뭐 그럼요. 이렇게 10분이 흐르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딴 얘기인데 이터널 선샤인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기억을 지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물에 관련된 기억들을 지우는 게 전 되게 좋은 소재였던 것 같아요. 영화에. 이터널 선샤인도 너무 좋죠. 그쵸? 언제 기회가 되면.
진짜 좋아요. 해볼 만한. 저도 별 5개.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엔딩은 은성 감독님이 해주세요. 네. 네. 창밖의 영화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